윤석열은 나라를 팔아먹은 것보다 더한 죄를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 자격도 안 되는 인물이 배우자와 거들먹거리며 본인들 입맛에 맞게 나라를 주물렀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걸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며 덮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안 됩니다.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은 사실상 확실해졌고 법원에서 판단할 내란의 죄는 사형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순간에도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까내리는 여론조사와 언론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힘의 반성 없이 끝까지 발버둥 쳐보려는 계획이 오히려 본인들 발등을 찍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어느 보수 인사의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죠. 거구라는 표현은 사실은 여기서 적당하지 않고 미친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아니, 거구라고 해가지고 불량성과 음모론을 믿습니까? 그것은 거구와는 차원이 다른 더 저질의 정신상태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최고 통치자에게는 최고형을 내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필리핀이나 남미에서 쿠데타가 잦았던 이유는 반란군 수괴들을 엄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살려면은 윤석열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윤석열이 뿌린 악의 씨를 말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윤석열의 폭주를 막지 못한 웰빙 토호당 국민의 힘을 심알려야 합니다. 이런 내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씨를 말려야 한다. 국민의힘의 씨를 말려야 한다 하는 조갑재 씨의 주장입니다. 저는 동영상에 나온 조갑재 씨의 말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하는 발언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라고 해안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비상계엄을 막은 것, 그래서 내란의 불길을 잡은 것, 이것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의 헌법은 독재자, 통치자들의 영구집권이나 집권 연장 음모를 위한 놀이개, 장난감이었습니다. 1980년,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새롭게 개정된 현재의 헌법, 다시 말해서 헌법 77조 5항, 재적 의원 과반수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체포되어서 사살되었거나 아니면 야국방망이로 지금도 맞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헌법이 77조 5항이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의 핏값입니다. 다시는 독재자, 통치자들이 헌법을 가지고 놀 수 없도록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그 권능을 헌법 77조 5항에 넣어놨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불안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8월 14일까지 친일파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되자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변절자들을 씨를 말려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조갑재 씨가 한 말에, 저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프랑스가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 문화예술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 부역자들을 공소시효를 없애면서 민족 반역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했기 때문에 오늘의 프랑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민특위가 좌절되면서 친일파 척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독재자, 내란 수괴들에 대해서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줍지 않은
화해라는 이름으로 몇 년 살지도 않은 사람을 사면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이런 비상계엄 내란이 다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은 자가 오늘의 산자를 헌법 77조 5항으로 구했습니다. 저는 내란 속에 윤석열 씨는 사형에 처하고 절대로 사면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위해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일제치하 때 너는 독립운동 편이었어? 친일파였어? 4.19 때 너는 어느 편이었어? 80년 5월 광주 때 너는 어느 편이었어? 87년 6월 항쟁 때 너는 전두환 편이었어? 아니면 호언철폐 독재 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는 시민들의 편이었어? 라는 물음은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도 내란 속에 윤석열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이런 행위는 일제 때 친일파가 하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전두환을 옹호하고 비호했던 그런 매국의 무리들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만, 과거에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똑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기관장 여러분들은 누구 편입니까? 일본 편입니까? 독립운동 편입니까? 독재자 편입니까? 민주주의자 편입니까? 윤석열 편입니까? 아니면 윤석열을 처벌하자고 하는 사람들 편입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쌓아온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반역의 무리, 반동의 무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관장들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후세 오동훈 공수처장 당신은 2024년 12월 당신은 어느 편이었어? 라는 질문을 받을 겁니다.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이쪽이냐 저쪽이냐 지금 수사하고 진실을 가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1년 후면 2년 후면 애국의 편에 섰는지 매국의 편에 섰는지 내란 수계의 편에 섰는지 민주주의 편에 섰는지 그때 가면 드러날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동 똑바로 하시고 직무유기 직무태만 하는 것 자체도 넓은 의미에서 내란을 단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 그것도 나중에 다 죄가 될 겁니다. 한강 작가가 말했듯이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대한민국 헌법 77조 5항을 넣게 해서 그 죽은 자들이 오늘의 산자를 헌법 77조 5항으로 살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는 그 죽어간 선배 열사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미래라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하시고 각자 알아서 공수처장은 공수처장대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직무대행대로 법원행정처 처장은 법원행정처 처장대로 법무부 차관은 차관대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처장대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주 질의는 마쳤고요.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계엄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셨어요. 추가 국무위원 소집 전이죠. 네. 집무실 안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을 거고 윤석열이 본인에게 A4 용지로 계엄 지시서를 줬다고 국회에 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시서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꺼내서 직접 주던가요? 그냥 제가 앉자마자 이렇게 건네주면서 비상계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나 계엄한다 이 지시서 보고 동시에 총리님이 외교장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종이 쪽지와 질문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제가. 대략적인 임무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까? 뭐그 제외 공간이라는 단어밖에는 제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입으로 설명하지 않았냐는 질문입니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거 보고 계엄한다. 상계엄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A4 용지 하나를 주셨고 동시에 총리님이 저한테 의견을 물어서 답변하느라고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죠. 종이는 기억이 안 나신다. 네. 들어가서 저도 좋습니다. 기재부 차관보님 나와주세요. 잠시 시간 멈춰주시고요. 예, 기재부 차관보입니다. 네, 차관보님은 그 계엄 지시서 보셨죠? 예, 경제부 총리가 받은 이제 얼핏 봤습니다. 예, 그 종이를 얼핏 보셨다고요? 예, 그 종이를 갖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하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얼핏 보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12월 3일 날 경황이 없이 저한테 주셨고 그때 제가 얼핏 보고 이건 제 소관 사안이 아니라서 그때부터는 제가 계속 보관만 하고 있었죠. 그럼 그걸 그동안 안 보셨다고요? 예, 전혀 안 봤습니다. 그 계엄 지시서가 워터마크가 찍혀있는 좀 공식적인 형식이었습니까? 그건 제가 아니면 확실히 기억하는데 그냥 평범한 A4 용지였습니다. A4 용지에 글씨만 써 있었습니까? 예, 글씨만 손글씨였습니까? 출력된 형태였습니까? 출력된 형태였고 그 글씨 크기 약간 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문서 같은 전혀 형식은 그렇지 전혀 않습니다.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비상입법기구나 예비비 그리고 국회 예산 막아라 이것 말고 더 어떤 내용이 제가 그때 있었습니까? 기억나는 거는 기재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 확보 정도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거 보고는 제 소관이 아니기 몇 줄 때문에 정도 있었습니까? 하여튼 몇 줄 정도 있었던 걸로 듬성듬성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많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예. A4 용지 한 그리고 절반 정도? 그 자료는 그대로 저희가 수사기관 제출되어 A4 용지의 절반 저희가 수사기관에 있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증언을 예. 요청드리는 겁니다. 예. A4 용지 한 절반 정도 예, 있었습니까?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 정도 배열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가운데 정도에 배열이 되어 예, 있었고 A4 용지의 절반 정도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계엄 지시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일정으로 보면 윤석열, 김용현의 12월 3일 저녁 6시 이후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6시에 이상민 장관을 부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7시 반에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안가에서 만나서 똑같이 지시사항을 하달을 합니다. 혹시 그 김봉식 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요. 지시사항 서류로 받으셨죠? 예, 그 A4 용지였나요? 예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어느 정도 분량이었습니까?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 다음 질의에서 더 묻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서울청장까지 만나서 지시사항을 하달하고 8시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충성스러운 장관들 몇 명을 먼저 부릅니다. 그렇게 행안부,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장 등이 모이는 겁니다. 이 장관들은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을 갖춘 부처의 장관들과 국정원장만 딱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무슨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임무 지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거예요. 누구 하나 다들 여기 앉아서 같이 의논했다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이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원래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없었고 쿠데타에 필요한 각 역할들을 각 기관들에게 하달하고 그렇게 계엄을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미 국무회의 같은 건 쿠데타한 다음에 조작해도 된다 이런 거였겠죠. 계엄군과 경찰의 작전이 1부면 그 다음에 진행 상황들은 2부인 거고 이 2부가 계엄 지시서에 다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의 일부가 지금까지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이 2부를 밝혀내는 것 역시 국조특위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되고요. 20시에서 21시 사이에 먼저 모인 장관님들 중에 지시사항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미리 지시사항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특전사, 수방사, 사전 지시한 임무 수행하도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에 내려간 지시사항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20시 소집자 한덕수, 이상민, 김용현, 김영우, 박성재, 조태열, 조태용 이 7명은 더욱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는데 그것을 밝힐 핵심 자료가 아직도 용산에 있고 압수수색조차 못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수사기관에 철저한 압수수색까지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건영 의원님. 앞서서 네, 기본소득당 윤혜인입니다. 조금 전 정해 시간 중에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은 계엄 지시서에 하단에 쪽번호 8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최소 앞에 7장의 계엄 지시서가 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날 7시 반에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한 장씩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2장입니다.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장입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당일에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만난 이후에 8시 멤버들을 불렀고 그 이후에 다시 몇몇 국무위원들을 부릅니다. 이 추후에 부른 국무위원들 중에 윤석열이 발표했던 포고령에 따라서 임무가 배정됐던 사람은 명확합니다. 비상입법기구 그리고 국회 예산도 끊고 예비비를 마련해야 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의료인과 관련돼서 임무를 줘야 했던 조규용 장관이 임무가 있었죠. 포고령에 따라. 그렇게 2명에게 줬다고 하면 총 5장입니다. 그러고도 3장이 남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어차피 공동 작성자일 테니까 안 받았을 거고 그럼 남는 사람은 이상민, 박성재, 김영호, 한덕수 그리고 조태용 증인인 겁니다.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았던 계엄 지시서가 마지막 인쇄본 8페이지가 끝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했던 5명 중에 3명은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물론 이게 8쪽이 마지막이 아니라면 받은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12월 3일에 그 계엄 지시서를 누가 받았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밝혀내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 회의에 참석했던 모두가 내란 공범이고 부역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덕수 증인이 낮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결코 받은 바가 없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들은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국민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무위원들 솔직히 증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장관님들 중에 누가 받으셨습니까? 김영호 증인 받으셨습니까? 계엄 지시서? 못 받았습니다. 받지 않으셨습니까? 조규용 증인 받으셨습니까? 받은 적 없습니다. 그 다른 송미령 증인 받으셨습니까? 직전에 오셨으니까 안 받으셨겠죠. 중기부 장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전히 받은 바가 없다, 모른다라고 모두가 짠 것처럼 입을 맞춰 이야기합니다. 저는 끝까지 숨길 수 없고 결국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계속해서 국무위원 수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에 대한 보도를 흘린 다음에 명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